국제개발 협력 개론을 수강하는 수험대학교 여러분, 14주차 강의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된 지가 벌써 3월이었으니까요. 그쵸? 지금 6월 거의 중순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끝을 내게 돼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기말고사는 공지해드렸다시피 15주차 해당 요일과 시간에 공지해드린 강의실로 오셔서 대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날 시험 감독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날은 이제 대면으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4주차 강의까지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번 주 수업은 교과서 제6장에 해당하는 국제개발 협력의 프로젝트 형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원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실무에 가까운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떻게 원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의에 포함을 시킬까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매 학기 고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이고 그래도 원조의 형태로서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의 원조가 프로젝트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수업을 맡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단원을 마지막 주수에 넣습니다. 사실 대면 수업에서는 실습도 같이 하거든요. 이번 학기는 부득이하게 실습은 못할 것 같습니다. 강의로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프로젝트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고요.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원조가 진행됨에 따라서 원조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조라는 것은 이제 돈이나 서비스가 선진국 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담금을 내는 국제개발협력기관을 통해서 수혜국, 수원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는 서비스,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원조가 어떤 방식으로 개도국에 또는 수원국에 들어가는지를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그 바로 프로젝트성으로 원조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프로그램형으로 많이 발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가장 기본입니다. 원조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요. 프로젝트는 사실상 국제개발 협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분야에서 다 쓰이는 게 바로 프로젝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베이스의 어떤 일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하면요. 일단 국제개발 협력뿐만이 아니고 기업에 들어가던 어디에 들어가던 공공기관에 들어가던 이 프로젝트 형태로 사업을 꾸리는 기관이나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제개발 협력에만 해당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젝트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조금 많이 잘 익혀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제 개념은 학습자가 또는 전문가가 또는 실행자가 스스로 자기 활동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일종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매니저가 누가 됐던 간에 스스로 이 활동이 필요하겠다 선택을 하고, 그렇죠?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선택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프로젝트인데 결국에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한 학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사업 등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도 프로젝트 많이 쓰고요.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사업 등의 계획, 그리고 순화하는 일감, 연구 과제 등이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개발 협력에서 원조에서 실행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프로젝트는 개발 원조 시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이 되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원조에 있어서. 수혜자 또는 수험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수험국에게 또는 수험국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체계적인 계획과 실시와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왜?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시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되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받는 영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프로젝트를 잘 설계하고 잘 실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또는 원조에 쓰이는 이 프로젝트의 방법론의 1960년대부터 많이 고안되어 왔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프로젝트 방법론이 바로 LFA라는 접근법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논리 모형 접근법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LFA 또는 Logical Framework Approach라고 쓰입니다. 사실상 이런 프로젝트의 논리 모형 접근법은 미국, 원조의 선두주자, 원조의 공여국, 원조의 선진공여국이라고 하면 미국, 또는 다크 회원국들 사이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방법 또는 프로젝트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논리 모형 접근법 역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원조기관이 USAID라는 곳이거든요. 우리 배웠죠. USAID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으로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FA라고도 하고요. 논리 모형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논리 모형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것이 프로젝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입물, 활동, 산출물, 산출 결과, 영향의 수적 논리와 지표 및 증명수단의 수평적 논리 이런 걸 모두 다 담고 있고요. 논리 설정 후에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프로젝트에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되고요. 또 실행해야 되고요. 평가하는 총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원조를 잘 수행하고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시작점에서부터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단계가 쭉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쭉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프로젝트가 계속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시간별로 쭉 단계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젝트 사이클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바로 원제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논리 모형 접근법은 단일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방법이고요. 이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는 개발 협력의 전달을 프로젝트보다 조금 더 상위 단계에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개 프로젝트가 원조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별로 또는 국제 기구별로 또는 수험국 입장에서도 정말로 많은 원조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바로 이제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는 영어로 PCM이라고 합니다. PCM 즉 LFA를 윗단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PCM이 프로젝트 사이클 똑같습니다. 영어로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먼트 관리가 매니지먼트죠. PC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현장이나 코이카 사람들 또는 뭐 EDCF 사람들 만나면 PCM 많이 얘기할 거예요. LF 줄여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PM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의 담당 리더가 되겠죠.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사람, 프로젝트의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겠습니다. 한 국가에 공부를 할 때도 정말로 몇백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PM이 각각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PM은 PCM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쭉 관리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라고 한국말로 표기합니다. 이 PCM은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90년대 초에 고안된 방법입니다. 이 PCM의 목적은 프로젝트 사이클의 각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단계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일관성을 유지하고 프로젝트 계획과 관리의 질을 향상하며 궁극적으로는 원주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개발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원주의 효과성을 결국에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MDGs, SDGs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 하에서 얼마만큼 원조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느냐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고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무적으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원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사이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사이클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획 단계가 있고요. 그야말로 제가 뒷장부터는 각각의 사이클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할지를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 발굴한 이 사업, 원조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수원국에 필요한가, 또는 수원국 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인가, 프로젝트인가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승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돈, 버젯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 계획 또는 이 프로젝트 또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요. 시행이 다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부분적인 성공이다, 부분적인 실패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하나의 프로젝트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사이클을 계속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 PCM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 파트부터 보면요. 기획 파트에서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기관 또는 국가의 전체적인 개발 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보고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역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이런 원조를 했을 때 수원국은 어떠한 면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인가를 크게 넓게 보는 단계입니다. 양자 원조 기간은 ODA 정책을 바탕으로 기간의 원조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사실상 ODA에 있어서 원조에 있어서 공여국이 있고 수원국이 있습니다. 공여국은 원조를 행하는 국가, 수원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 수혜자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부산 그 개발원조 미팅 서밋 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여국과 수원국, 일방적으로 원조가 들어가는 이 메커니즘이 아니고 공여국과 수원국은 하나의 파트너십을 맺고 ODA를 진행한다. 조금 더 개발에서 공여자 수원국, 공여국 수원국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파트너십으로서 하나의 파트너로서 원조 ODA를 행한다라는 ODA의 발전 방향이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획에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기획의 시작 단계이고 프로젝트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 시기에 공여국만 참여해서 또는 다자 ODA를 생각했을 때는 국제기구 또는 다자 협력체의 공여국이 들어가 있는 이런 UN이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다자 기구만 이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만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들어간 수원국도 함께 이 기획 파트에 참여해서 그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틀, 국가의 방향성 이게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후에 프로젝트 또는 원조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획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발굴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중장기 방향성은 정했고 계획은 정했으니까 그 중장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세부적으로 가장 아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의 발굴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숲보다 나무를 보는 상황이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요자의 요구, 이게 바로 이제 수원구의 주인 의식이 부여된 수요자의 요구,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는 것과 함께 기간의 중장기 전략 또는 단기 전략 목표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멀리 우리가 기획 때 세운 중장기 전략 발전 계획과 이 발굴 단계에서 단기 전략 목표가 함께 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빈곤 패치라는 스리랑카에 우리가 원조를 한다. 한국이 스리랑카에게 원조를 한다고 하면은 이 기획 단계에서는 스리랑카의 정부와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시행기관인 뭐 대한민국의 코니카 관계자와 스리랑카의 어떤 정부 관계자가 모여가지고 함께 스리랑카의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브리핑을 듣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러이러한 원조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목표이다라는 것을 기획 부분에서 설립을 한다면 발굴 부분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의 보편적 달성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많이 지어주세요. 또는 지금 보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 보건 인력을 양성해 주세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요구가 옵니다. 이 발굴 단계에서.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 코니커 관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 발굴 단계에서 계획을 하게 되죠. 심사 단계는 발굴된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심의하는, 그야말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세부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수원국의 경제발전,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심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및 기획 과정에서 세운 기간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인 단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파이낸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듯이 프로젝트 시행과 이해되는 비용을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비용이 이제 보통 이제 ODA를 ODA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게 중장기 플랜이니까 계획이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합시다. 이 프로젝트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 인건비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야 될 비용, 그쵸? 뭐 정말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 비용을 써가면서 수원국에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의 승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승인 과정에서 이 비용을 승인하는 과정이 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행 과정입니다. 시행 과정, 영어로는 implementation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계획을 또는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계한 절차대로 시행하는 단계,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단계고요. 기관과 프로젝트는 이제 여기에 이 다양한 시행자들, 여러 가지 형태의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PM 또는 그 팀, 이해관계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일하게 될 텐데 끊임없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모니터를 계속하는, 서로의 감시, 견제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시행 효과를 높이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평가 단계에서는요, 이제 프로젝트가 기한을 두고 완료를 합니다. 보통 2년, 5년, 3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기성 프로젝트가 한국은 많이 하는데
완료된 프로젝트는 기관지원의 학습과 책무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평가를 통해서 이 원조가 효과성이 좋았다, 나빴다. 이 원조가 이 부분에서는 성공했다. 이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평가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나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로 얻어진 교훈은 후속 사업 또는 다른 사업, 정책 변화 뭐 이런 것들에게 의사결정에 반영이 됩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개발협력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또 평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평가 쪽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만 공부를 해서 국제개발협력 쪽에서 이제 이쪽에 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젝트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더 길게 늘려서 보자면 국가 또는 분야를 조사하겠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떤 국가를 우리가 원조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분야를 원조로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섹터와 리즌, 보통 영어로는 리즌, 국가 또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섹터는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남아시아, 아시아의 뭐 스리랑카 분야의 복원 이렇게 지역과 또는 국가 분야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발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심사하고 협약을 맺고 조달 및 입찰하는 과정.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비구속성 원조, 구속성 원조에서도 배웠다시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NGO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실행, 프로젝트 완성 및 양도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코이카가 스리랑카의 어떤 보건 원조 사업을 펼쳤는데 이제 3년짜리 프로젝트였던 3년이 딱 끝난 다음에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지속 가능한 원조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국가, 스리랑카의 국가 또는 스리랑카의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그 부처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원조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원국이 주도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완성이 된 프로젝트가 양도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잘 되었는지 평가의 단계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 이제 이 원조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원조다, 좋은 원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0번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끝나고 그냥 다 철수를 할 수도 있는데 공여국 입장에서는 후속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잘 되는 프로젝트 또는 국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 차례 그 룸투 리드라는 뭐 단체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린 적이 있고 얼마만큼 원조가 지속적으로 잘 효과성을 발휘하느냐가 바로 후속 때 얼마만큼 이 관리가 잘 되느냐랑 직결이 되거든요. 사실상 원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조가 끝나고 공급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나면은 그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 그대로 돌아가서 그들의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수원국에서. 자, 예를 들자면 개발도상국의 한 마을에 약간의 도시 아파트 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쉘터,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럼 뭐 예전에는 뭐 태풍이 온다거나 홍수가 오면은 그 집이 다 망가지고 떠내려가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 홍수가 잦은 또는 기후가 굉장히 안 좋은 여름마다 홍수가 오면 여름마다 이제 태풍이 오는 그러한 지역에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시멘트로 잘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코이카 사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코이카에서 한 국가의 한 지역에 자연재해가 심한 자연재해 피해를 항상 입는 그 마을에다가 아주 튼튼하게 시멘트로 집을 지어줬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자, 그러고 딱 집을 지어주고 이 프로젝트 사이클에 이 절차가 다 있었겠죠. 그렇죠?
뭐 국가 분야별 조사했고 뭐 다 실행까지 해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그 한국까지 다 끝나고 한국 코에카는 이 지역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철수했는데 몇 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전에 살던 그 집에 돌아서 살고 있고 여전히 열악하고 여전히 홍수가 나면은 물에 잠기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고 그 시멘트로 튼튼하게 지어준 건물을 가보니까 거기에 대려 가축들이 살고 있더라. 돼지가 살고 있고, 그쵸? 닭들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후속 지원과 사후 관리를 하지 못한 적절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건물을 지어주고 좋은 학교를 지어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댐을 건설해주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왜 시멘트 집에서 안락하게 사는 삶이 훨씬 더 그들에게 더 좋은지 설명해주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계속 설명해주고 뭐 그들을 계속 관리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사후 관리를 해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원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10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10가지로 조금 크게 넓혀서 봤는데 이 PCM을 좀 요약해서 3가지 단계로 본다면 계획 실행 평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PCM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사이클의 각 단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이 PCM의 특징은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프로젝트의 실행 전에 평가함에 있어서, 그쵸? 사업 발굴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분석이 바로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타당성 분석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제 타당성 분석의 정의를 내려보면 프로젝트의 계획한 뒤에 그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사전 조사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PM이라든지 또는 이 타당성 분석을 해줄 만한 전문가라든지 함께 그룹의 그 국가, 그 지역에 파견이 돼서 먼저 조사 분석을 하게 되죠. 이게 왜 필요한가 봤더니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된 프로젝트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서 심사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뿐만 아니고요. 이 타당성 분석은 다른 분야에서도 다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국제개발협력만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타당성 분석의 방법으로는 이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투입의 산출에 상응하는 현금의 출입이 존재하는가,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가, 더 큰 효과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만큼 돈이 투입됐을 때 얼마만큼 얼마만큼 산출물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결국에 그 경제적인 잣대로서 이제 ROI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분석인데요. 다른 타당성 분석의 기초가 되는 분석이고요. 기술 전문가는 각 기술과 기준이 개발도 성공 환경 아래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못한 여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개발도상국의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최빈계도국이면 더욱 그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얼마만큼 공유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 또는 공유국이 시도하고자 하는 기술력이 고스란히 그 마을에 가서 쓰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바로 기술 분석이에요. 사실 최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수원국의 그 마을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술이 쓸모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수원국의 그 사업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 얼마만큼 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 분석이에요. 제도 분석인데 국제개발 협력에서 이 제도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다른
부분보다도 제도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기관의 역량, 그쵸? 그리고 수원국의 프로젝트 집행 기간에 필요한 인센티브, 기본 요소들을 특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즉, 수원국의 제도가 또는 수원국의 정부가 수원국의 정책이 이런 것들 모든 이 원조가 들어감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및 관리의 분석인데요. 이거는 관리 조직의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특히나 수원국 측에 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는 분석 단계이고요. 환경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환경이 매우 중요해졌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환경을 고려한 원조가 투입이 되는 게 점점 현재 원조의 추세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분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을 분석하는데요. 프로젝트 실시로 인해서 사회 구조나 조직의 유형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정부 정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이 부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 6-2가 344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이 슬라이드에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 이 PCM을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멘트,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는 이렇게 기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짧게 이제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렇고, 더 길게 하자면 정말로 중장기적인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 수원국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원조로서 수혜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목적 하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논리 모형 접근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LFA. 이 논리 모형 접근법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리고 현재 ODA가 또는 원조가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 이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인데요. 결국에는 주 수혜자가 누군가를 밝혀내는 단계예요.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 이용 대상 또는 프로젝트 해결 대상이 되는 문제로 가장 직접적으로 급분석되는 집단, 이거를 잘 가려내는 단계가 이해관계자 분석에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모형 접근법을 이제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이 타당성 분석은 이 기획하고 계획한 바로 직후에 이 타당성 분석, 이게 정말 가능한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해관계자 분석에서는 결국에 누가 주 수혜자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게 누구의 문제인가로부터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그리고 문제 해결로 누가 혜택을 받는가? 문제로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철저하게 사람, 이해관계자를 분석을 하면서 이 주요 문제를 잡고 그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한다면 그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해관계자 분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분석이 있고 목표 분석이 있고, 이 이후에 비로소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해관계자 분석, 문제 분석, 목표 분석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결국에 이러한 철저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자원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의 논리 모형 접근법 단계 중에 이해관계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결국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프로젝트에 영향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리랑카에 보건 원조를 들어가는데
그럼 보건 원조 중에서도 스리랑카에 지금 가장 열악한 마을, 보건 환경이 가장 열악한 그 마을에서 이 마을에 보건 원조가 들어가서 보건 혜택이 일어날 경우, 보건 혜택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일단 다 나열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젝트 계획과 이제 이런 타당성 분석이 끝나고 이해관계자 분석하는 이 단계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그 해당의 이제 이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이 사업 안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단 나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담당하는 역할, 그리고 프로젝트로부터 받는 영향력, 이 모든 거를 다 이해관계자 분석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핑 분석을 많이 해요. 이해관계자 분석할 때. 이 문제가 딱 주어져 있고요. 이 마을에 또는 이 국가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 다 열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해관계자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또는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자 분석할 때. 사실상 인터뷰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 지역의 시장을 인터뷰한다거나 그 지역의 마을 주민을 인터뷰한다던가 그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 관료들을 인터뷰한다던가 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다양한 정보를 먼저 발굴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밖에도 통계, 보고서, 여론조사, 토론 기술, 다양한 토론은 이제 지역 주민들 모아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을의 이 지역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또는 통계조사를 보면서 이 지역 또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이 바로 이해관계자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 기법 중에서 이 많은 부분 이제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 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자 중에서 가장 큰 수혜자, 여기서 말하는 주 수혜자를 이렇게 벼재배 농민이라고 한 명, 이제 한 집단을 가장 큰 수를 입을 주 수혜자를 선별해 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기본 정보는 저희가 뭐 타당성 조사 뭐 할 때 이미 다 구축되어야 되는 정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 약점, 가능성, 장점, 그로 인한 해결책까지 도출해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서 주 수혜자를 선정해 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관계자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346쪽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의 원조를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직접적인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반김의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마칩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 가장 이 캄보디아의 이 농촌 마을에 가장 필요한 원조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 시점 바로 직전에 과연 주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벼재배 농민이라고 선정을 한 것이죠. 이 지역의 기본 정보는 인구가 한 2,700명 정도, 그리고 7인 가구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3.5명 정도, 가구에 3.5명 정도가 노동이 있고요. 수력 발전은 약 0.3헥타르, 그다음에 전통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농민들은 농민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농민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협동조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서로 협력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하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이 조합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농민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정보가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벼재배 농민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됐을 때 가장 큰 혜택, 수혜를 받는 사람이 벼재배 농민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인구 2,700명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많은 이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이 벼재배 농민들인데,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1차적으로 쌀의 수확량이 적습니다. 쌀의 수확량이 적고 쌀의 품질이 나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시설이 불충분합니다. 수많은 관계시설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물이 필요하겠죠.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래서 땅에 비해서 쌀의 수확량이 적다. 그리고 쌀의 품질이 나쁘다. 관계시설이 불충분하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또 장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장점 뭔가 주변에 강이 있다. 자, 그리고 도시 유출, 인구의 도시 유출 비교적 적다. 그리고 주변 마을에 농업 연구소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크나큰 장점으로 원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강이 있으면 관계시설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원조를 통해서, 그렇죠? 관계시설을 구축해주는 원조 사업을 펼치게 되니까, 그러면 강이 옆에 있으니까 물을 끌어오는 데는 전혀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요. 도시 유출 비교적 적다라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력이 충분히 이 마을 안에서 인력 확보가 되고 인력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즉, 이 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인력을 교육시키고 활용만 한다면 더 많은 쌀이 수확 가능해진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 마을에 농업연구소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 쌀의 품질이 나쁜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농업연구소가 있다는 것은 품질 개발, 그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을, 주변 마을, 멀지 않은 곳에 이 연구소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력을 요청해서 쌀 품질의 개발을 조금 더 이뤄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니카 쪽에서 도출하는 해결책이 뭘까요? 논리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관계시설의 개수 또는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용 조합의 결성.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농업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재배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죠. 주변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쪽에 가서 배울 수 있거든요. 벼재배 연수를 실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수혜자냐에 따라서 문제점과 장점이 도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해결책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구체적인 방안과 자금을 투입해서 실행하는 게 바로 그 실행 파트, 프로젝트 실행 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자 분석은 뭔지 알았고 이제부터는 문제 분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문제 개통도를 만듭니다. 문제 개통도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대상 지역과 분야에 현존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를 우리가 문제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 분석 절차를 봤더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 현상 문제들을 먼저 열거해요. 먼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라는 것을 다 열거하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피해가 되는 핵심 문제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주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는 그 핵심 문제를 설정을 합니다. 이 핵심 문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엇이 가장 이 주민들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는지를 사전에 찾아서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서 잘 해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핵심 문제 한 단계 아래 레벨에 나열합니다. 우리가 나무, 도통대를 개통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 분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트리.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핵심 문제 한 단계 아래 레벨에 또 원인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있는 결과를 핵심 문제 윗단계 레벨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정리를 하면서 이 개통도 트리를 상하로 쭉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문제 분석의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 분석 시 주의할 점은 장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요. 편견은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전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 분석이 될 수도 있겠죠. 지역 주민의 니즈를 객관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부정적 상황을 구분해서 문제에만 집중,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입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한 팩트 중심의 부정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팩트로 문제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건기가 있다. 이 지역의 건기에는 식수가 매우 부족하다. 굉장히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문제점을 구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건기가 있다로만은 이 문제 또는 이 지역 주민의 니즈를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건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건기에는 식수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매우 디테일하고 팩트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을 다 보면서 문제점만 집중했을 때 결국 이 지역의 건기에는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문제 분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문제 분석은 좋은 문제 분석이 아니고 이 문제 분석이 조금 더 좋은 문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순환 방법을 피하고요. 하나의 박스 안에 우리가 박스처를 해가지고 문제 틀을 만들거든요. 하나의 박스 안에는 하나의 사실만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목표 분석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봤는데 정말로 논리적으로 이 문제 분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글로는 굉장히 우리가 배울 때는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직접 하려고 들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문제 분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표 분석인데요. 이 목표 분석은 역시나 이것도 목표 개통도 트리를 만들어서 미래 상황에 관한 긍정적인 상태로 문제 분석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즉 원인과 결과 관계, 우리가 문제 분석에서 했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목표 분석에서는 수단과 목적 관계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재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단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바로 목표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표 분석 절차를 보면요. 문제 분석. 그쵸? 문제 분석. 여기 제가 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분석에 나타난 부정적인 상태를 문제가 해결된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어 적는다. 즉,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 목표를 변경하기 위한 추가의 수단을 더하거나 불필요한 목표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완성된 목표, 이제 목표 분석의 수단은 목표의 이제 관계를 재차 확인해서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표 분석 시 주의할 점은요. 수단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의 사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입해서 이후 프로젝트 시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가지라는 것이죠. 자, 결국에 이러한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심사숙고한 프로젝트에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프로젝트 안을 식별해서 비교해서 실행 프로젝트 안을 채택하는 작업이 바로 이 프로젝트 선택의 단계가 될 테고요. 자, 문제 분석과 목표 분석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왼쪽에 문제 분석은 349쪽이고요. 오른쪽에 목표 분석은 351쪽입니다.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결국에 이제 문제 분석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고요. 목표 분석에서는 수단과 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목표 분석도 똑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똑같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정적인 요소로 적고요. 여기는 긍정적인 요소로 적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계획 안에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볼게요. 안전한 식수가 부족하다. 아까 건기가 있다. 건기가 자주 찾아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건기로 인한 식수가 부족하다가 이 마을의 문제점, 핵심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핵심 문제 바로 아랫단에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원인, 그 원인과 결과. 그래서 계속 원인에서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문제 분석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 하나당 하나의 팩트만 적으라고 했죠. 안전한 식수가 부족한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냐? 우물이 충분하지가 않더라. 이 마을에. 그리고 개방 우물은 마르더라. 그리고 보홀 수동 펌프가 난다. 가정연수 사용이 증가한다. 농지 사용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인에 대해서 결국에 안전한 식수가 부족하다는 핵심 문제점을 찾은 것입니다. 자, 그럼 안전한 식수가 부족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안전한 식수가 부족하니까 비위생적인 물을 사용하게 되죠. 비위생적인 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질병이 증가하죠. 질병이 증가하니까 사망률이 증가한다. 이렇게까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식수가 부족해서 사망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한 식수가 부족해서 식수 수집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안전한 식수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식수 수집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수를 돈을 두고 추가로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딴 데다 써야 될 돈을 식수 구입하는 데 쓰게 되니까 아이들 학자금이 부족해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식수 수집 비용이 증가하면 농작물 경작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될 수 있고 또 영양 상태가 나빠지죠. 농작물이 덜 수확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제 분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수입이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하면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되고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식수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식수가 부족한 점을 원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표 분석으로 바꿔봅시다. 목표 분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까 안전한 식수 접근이 가능해진다, 향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단에서 목적으로 보면은 우물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예전에 요 문제 분석에서는 우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전한 식수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우물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안전한 식수 접근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니까 위생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질병이 감소하고 사망률이 감소한다. 또 식수 수집 비용이 감소한다. 왜 안전한 식수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식수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학자금은 충분히 돈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된다. 자, 식수 수집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농작물 경작 시간이 충분해진다. 그럼 영양 상태가 양호해진다. 그리고 수입이 증가한다. 긍정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되는 것이에요. 이 핵심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개도국에 모이게 되면은 그들이 역량이 발전되고 개발이 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선정이 돼요. 어떻게? 대안 1과 2로 좀 나누어 봅시다. A가 B와 안전한 식수의 접근이 이러한 걸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물이 보호되고 확보된다. 그리고 지하 수면이 높아진다. 우물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 보홀 수동 펌프가 수리가 된다. 이런 여기 합쳐져서 대안 B가 될 테고요. 이 부분은 농지 사용 수요가 감소한다. 가정용수의 낭비가 줄어든다. 왜? 결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 제약 조건으로 있고 효율적인 농업 용수 사용에 의한 경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대안 A와 B로 나누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먼저 프로젝트로 연결시켜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안을 비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대안 A로 프로젝트를 먼저 할 것인가, 대안 B로 프로젝트를 먼저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인데, 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서 이 부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 부분의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안 비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수원국 또는 공여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고요. 비용도 고려해야 된다. 사실 A와 B를 비교했을 때 B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적을 것 같거든요. 주요 관계자에게 미치는 이익을 또 고려해야 되고요. 목표 달성의 가능성도 봅니다. 위험 요소도 파악을 해야 되고 다른 기관의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난이도,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수혜자의 요구의 필요 등등도 충분히 다 고려가 돼서 대안 A를 프로젝트로 삼을지, 대안 B를 프로젝트로 삼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 절차를 보면은 문제를 목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우리가 연습을 봤죠. 문제 분석에서는 부정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냈고요. 핵심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목표 분석에서는 미래 달성코트 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나타내는 긍정적 표현으로 우리가 문제 분석의 문제들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강 하류 25km 지역은 거의 그냥 죽은 상태이다. 라는 문제 분석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했다면 강 하류의 25km의 지역을 회생시킨다, 희생시킨다 라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떤 프로젝트 선택을 할까? 가장 우선시 되는 프로젝트를 대안 A냐 B냐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또 수혜자 그룹, 수혜자 요구의 필요, 정책적 우선도, 필요한 자원, 비용 대비 편익, 기술적 난이도, 달성 가능성 이런 요소로 다 나누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대안 A가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원조일지, 대안 B가 우선적인 원조일지를 이런 비교로 또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걸친다는 것입니다. 수혜자 그룹은 농민 중 대안 A를 봤을 때 농민 중 일부 약 1,200명이고 대안 B는 농민 약 2,500명이더라. 그리고 수혜자 요금의 필요가 매우 높다가 대안 B고 정책적 우선도도 대안 B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원도 보니까 설비 자금 기술자, 지질 전문가, 그 다음에 커뮤니티 보급원, 농업 전문가, 관계시설 뭐 이런 자원이 필요하고요. 비용은 근데 대안 A가 중간급이면은 대안 B는 매우 크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비용 대비 편익도 대안 B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요. 기술적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달성 가능성이 대안 A는 중간인데 대안 B는 크게 나오고요. 위험 요소는 다 중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코이카의 원조를 집행하는데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면은 대안 A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대안 B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해 본 후에 대안 B를 선택할 것 같죠. 왜냐하면 조금 더 수혜 그룹이 더 커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달성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비용 대비 편익도 크고 그리고 수혜자의 요금의 필요도 매우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정치적 우선도도 매우 높고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LFA라는 논리무용 접근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 또는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실상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변수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여국뿐만 아니고 수험계에서도 이해관계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조정하고 중재하는 결국에 PM이라는 직업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많은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직업이 이제 PM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국제개발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이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 국제개발 협력이 워낙 포괄적이고 총괄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우르는 한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될까요? 저는 제너럴리스트가 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너럴리스트의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진행하는 기관 또는 진행자의 숙련도, 및 기술에 이제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자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프로젝트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아우르고 섭렵하고 총괄하려면 결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리더십인 것이에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나 ODA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멀리 보고 숲을 보고 때로는 나무를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잘 중재할 수 있고 이러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직성의 문제인데요. 이 정부기관과 프로젝트 현장 간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현장과 이 정부기관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활동가의 모습을 보라는 게 현장에 나가서 또는 봉사자로서 나가서 보라는 게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모든 게 다 이제 막 변수가 발생을 하고 때로는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뿌듯하게 나고 성취감도 있고 뭐 이런 곳이 현장이거든요. 하지만 정부 기관은 얼마만큼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괴리감 그리고 경직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 논리무용접근법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문제 분석, 목표 분석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읽어보고 조금 숙지하는 또는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좀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과제 문항을 풀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마지막 14주차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